러시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일컫는 시대인 동란의 시대는 보리스 고두노프가 왕위를 계승한 1598년부터 미하일 로마노프가 차르로 선출되는 1613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러시아어로는 수투노의 브레메로 불리우며 러시아 역사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기를 지칭한다. 모스크바국은 영토를 확장하고 커져가는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영주 봉직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포메스티에에서 생활하였고 이러한 체계는 모스크바국의 근간이 되었다. 모스크바국의 수뇌부는 늘어나는 영토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영주들에게 줄 영지를 물색했다. 모스크바가 노브고로드를 획득한 다음 고브고로드 보야르들의 영지 대부분과 노브고로드 교회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절반을 몰수하여 모스크바 영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모스크바국이 북쪽과 북동쪽 이외의 모든 방위의 국경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급속하게 국경선을 확장하면서 모스크바 정부와 국민이 받는 부담은 점점 커졌고 이윽고 한계에 다다랐다. 모스크바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봉직 귀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기독교가 아닌 몽골인들을 봉직 귀족으로 편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스크바가 모든 러시아의 땅을 통합했을 때 봉직 귀족계층인 영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기구를 만들지 못했다. 영국의 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지 못했던 그들은 곧 이반 뇌제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사회의 중진층을 급속하게 잃은 러시아 사회는 크게 휘청였고 곧 혼란에 빠지게 된다. 차르 표도르가 서거하면서 모스크바국의 왕조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반 뇌제가 모든 보야르층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여 사회적 중간 지도층이 없는 가운데 보리스 고두노프는 젬스키 소보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위에 오른다. 그러나 보리스 고두노프의 짧은 제위기 동안 러시아는 많은 고초를 겪는다. 1601년에는 가뭄과 흉작이 들었다. 의드메인 1602년에는 수확은 성공했으나 그해의 작황이 좋지 않았고 1603년도 흉작이라고 할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재 차르인 보리스 고두노프는 왕위를 찬탈한 범죄자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근이 든 것은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범죄자를 차르로 만든 러시아인들에 대한 천벌이라는 소문이다. 곧 보리스 고두노프가 이반 뇌제의 막내 아들인 드미트리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떤 이는 한술 더 떠서 드미트리 공은 도망쳤고 곧 자신의 재위를 찾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곧 가짜 드미트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가짜 드미트리 중 첫 번째로 나타난 이 인물은 아마도 그리고리 오트레피에프라는 봉직계급의 젊은 청년이로 추정된다. 그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다가 모스크바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카자크들에게 도망쳤다. 그 다음 리투아니아에 나타나서는 자신이 이반 뇌제의 아들임을 주장했다. 많은 폴란드 귀족과 폴란드 정부는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크라쿠프에서 국왕을 만나 러시아인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겠다며 조건을 걸었지만 의회는 가짜 드미트리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카톨릭 예수회의 지지를 얻은 그는 일부 폴란드 귀족의 지원까지 얻어 유력 폴란드 가문의 딸 마리나 무니체치와 약혼하고 개종까지 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립했다. 그는 1604년 10월 500명에 이르는 카자크와 폴란드인 용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했다.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의 승리와 바실리 가문. 첫 번째 드미트리가 러시아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자 보리스 고두노프는 이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가짜 드미트리의 숙부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가짜임을 밝히고 교회에서 파문시키기까지 하며 그가 가짜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러시아 남부의 도시들은 가짜 드미트리를 환영하고 그를 지지했다. 당시 러시아의 지방 장악력이 매우 약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 대다수 지역에서 가짜 드미트리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확실하게 적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행동을 보인 데에는 가짜 드미트리가 자신이 진짜 차르라고 선포한 성명서의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가짜 드미트리의 군대가 승승장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군대는 계속해서 패배했다. 그러다가 1605년 4월 보리스 고두노프 차르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를 적대시하던 러시아 군대의 지휘관이던 바스마노프는 가짜 드미트리 진영으로 전향해버린다. 보리스 고두노프의 어린 아들이자 계승자이던 표도르는 모스크바에서 퇴위당한 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해당한다. 이에 가짜 드미트리가 승리를 거머쥐고 1605년 6월 20일에 모스크바에 입성하게 된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진짜 차르가 자신의 재위를 되찾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시민들은 새로운 차르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가짜 드미트리는 모스크바 전통의 관습과 예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교회 미사는 물론 낮잠도 자지 않았다. 게다가 폴란드 옷을 즐겨 입고 도시를 배회했다. 차르가 러시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가 데려온 폴란드인들이 러시아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바실리 슈이스키 공과 다른 보야르들은 가짜 드미트리를 제거하고자 한다. 1606년 5월 26일 밤 근처에 주둔하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들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가짜 드미트리는 도망치려 했으나 스트렐치라 불리는 소총 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날 약 2영에서 3영명가량의 사람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가짜 드미트리의 시체는 붉은 광장에서 공개된 뒤 불태워졌다. 러시아의 차르는 쿠데타의 주역인 바실리 슈이스키 공이 이어받았다. 그는 의회격에 해당하는 보야르 두마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처형하지 않겠다. 선언하며 보야르층의 지지를 얻어냈다. 러시아는 약 13년 사이에 4명의 차르를 가졌다. 국가의 통제력과 권위는 약화되었고 반면에 반정부 세력의 규모와 힘은 강대해졌다. 남부 러시아의 도시들은 차르에 대항했고 아스트라한 지역과 새로운 지역의 봉직 귀족들은 새로운 차르를 거부했다. 볼로트니코프의 반란과 새로운 가짜 드미트리 투시노의 도적. 가짜 드미트리가 폐위된 뒤 러시아의 차르는 바실리 가문의 슈이스키 공이 이어받았지만 러시아 사회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국가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고 반란 세력의 규모와 세는 강화되었다. 13년 사이 4명의 차르가 바뀌면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은 무너졌다. 게다가 격동의 혼란 속에서 보야르들의 권력 다툼은 일반 대중들에게 불신과 불만만을 가득 불러왔다. 실제로 바실리 슈이스키가 통치했던 1606년부터 1610년은 단지 바실리가 차르라는 것만을 나타냈을 뿐 대중적인 인정이나 영향력은 전무했다. 이에 반정부 움직임은 노골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바실리 슈이스키의 숙적 샤옵스코이 공은 남부 러시아 도시들이 차르에 대항하도록 부추겼으면 남동쪽 아스트라한에서는 흐보로스틴인 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당국들이 새로운 차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가짜 드미트리가 살아서 도망쳤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고 그 이름만 내걸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회에 불만이 많던 하층 농노와 노예들은 혼란을 틈타 결집해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모르드바 같은 토착민족과 연합하여 모스크바국에 대항하기도 했다. 샤옵스코이와 볼로트니코프가 일으킨 남부의 반란은 모스크바국 정부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었다. 볼로트니코프는 보야르인 샤옵스코이와 결탁한 카자크였다. 그는 샤옵스코이에게 자신이 바실리로부터 살아남은 드미트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반란을 꾀했다. 저희들이 정의로운 차르 드미트리를 위하여 뭉치는 것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결집시켰다. 남쪽에서부터 모스크바로 진격한 볼로트니코프의 반란군은 1606년 10월 모스크바 성문 앞에서 정부군 지휘관인 스코핀 슈이스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 인해 반란군은 분열하기 시작한다. 랴장과 툴라의 봉직 귀족 부대는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반란군으로부터 이탈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바실리 슈이코프의 쪽으로 넘어갔다. 모스크바 정부군은 1607년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툴라에서 반란군을 둘러싼 다음 4개월 동안 격렬한 포위 공격을 벌였다. 툴라 일부를 침수시키면서 항복을 얻어낸 정부군은 지휘부인 보야르 샤옵스코이와 볼로트니코프를 유배시켰다. 툴라가 함락되기 직전인 1607년 8월 새로운 가짜 드미트리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이반 4세의 아들인 우글리치의 드미트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와 달리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부관들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샤옵스코이와 볼로트니코프가 패배한 후 사회불만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대규모 카자크와 용병, 모험가들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몰려들었다.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의 미망인인 마리나 무니제치는 그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상황을 좀 더 난해하게 몰아갔다. 차르 바실리 슈이스키는 이 새로운 적을 과소평가하고 제때에 공격하지 않았다. 곧 이들은 세력을 결집하여 모스크바로 진격을 시작했고,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는 1608년 정부군 지휘관 드미트리 슈이스키가 지휘하는 정부군을 패퇴시키고 모스크바로 접근했다. 그는 투시노라는 모스크바 근처의 마을에 본부를 설치했는데, 후에 이를 일컬어 그는 투시노의 도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투시노의 도적과 바실리 4세의 퇴위. 모스크바 근처 투시노라는 마을에 자리 잡은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정부군의 지휘관 스코핀 슈이스키 공은 모스크바가 이들에게 함락되는 것은 막아냈지만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했다. 가짜 드미트리는 투시노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토지와 자기를 내려주면서 진짜 정부로 기능하려 했다. 재판과 처벌을 진행하고 정부의 모습을 갖추자 북부와 남부의 도시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와 투시노는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한 개의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 같은 시기를 보냈다. 어떤 가문들은 이쪽 저쪽 옮겨 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가문은 아예 두 개의 정부를 섬기기도 했다. 그러나 가짜 드미트리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16개월 동안 공격한 성 세르기우스 대수도원의 점령에 실패하면서 그의 권위는 한풀 꺾이게 된다. 모스크바국의 차르 바실리 슈이스키는 1609년 2월 스웨덴의 도움을 요청하여 6,000명의 스웨덴 파견대를 얻어낸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는 리보니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국경 지역을 양도해야 했다. 또한 폴란드에 대항해서 스웨덴과 동맹을 맺어야만 했다. 1609년과 1610년 초까지 스코핀 슈이스키 공은 스웨덴 파견대의 도움을 받아 북부 러시아에서 투시노의 도적과 그 무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성세르기우스 수도원의 포위를 풀었다. 가짜 드미트리와 남은 잔당들은 칼루가로 도망갔다. 이때 폴란드가 러시아의 혼란을 틈타 내정에 깊숙하게 관여한다. 가짜 드미트리가 칼루가로 도망가 버리자 투시노에 남아있던 봉직 귀족들은 폴란드의 손을 뻗는다. 폴란드의 왕 지그스문트 3세에게 그의 아들 블라디슬라프가 러시아의 차르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보낸다. 지그스문트는 이 요청을 수락했으나 당시 투시노의 봉직 귀족들은 어떠한 대표성도 지니지 못했기에 이 협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모스크바와 스웨덴이 맺은 반폴란드 동맹을 구실삼아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지그스문트 3세의 진격은 스몰렌스크에서 좌절되었고 폴란드군은 스몰렌스크에서 발이 묶이게 된다. 1610년 모스크바 정부군의 지휘관인 스코핀 슈이스키 공이 모스크바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이때 폴란드의 지휘관인 졸키옙스키가 스몰렌스크를 폴란드로부터 구하려는 러시아 정부군을 클루시노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오히려 모스크바로 진군에 들어왔다. 모스크바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폴란드 왕자 블라디슬라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폴란드가 모스크바국을 공격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자 칼루가로 도망쳤던 투시노의 도적 역시 다시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왔다.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차르 바실리 슈이스키는 1610년 7월 마침내 차르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퇴위하게 되었다. 모스크바국의 성직자, 보야르, 봉직귀족, 평민이 모인 집회에서 폐위당하여 수도사로서의 삶을 강요받았다. 차르의 자리는 7명의 보야르로 구성된 보야르 두마가 인수하여 정권을 이어나갔고 무스티슬랍스키가 선임자가 되었다. 차르가 없는 공익기는 1610년부터 1613년까지 지속되었다. 동란의 시대 종료, 러시아의 결집과 로마노프 왕조의 탄생. 공익기를 지나면서 차르의 제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로는 3명이 거론되었다. 첫째로는 폴란드의 왕자이며 모스크바의 일부를 점령한 플라디슬라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돌아온 투시노의 도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반 뇌제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나스타샤 로마노바의 조카인 미하일 로마노프가 세 번째 후보였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1610년 8월 말에 러시아의 차르에 블라디슬라프를 올리기 위해 폴란드 군대의 지휘관인 졸키옙스키와 협정을 맺었다. 조건으로는 러시아 정교로 블라디슬라프가 개종해야 하며
스몰렌스크의 포위를 풀 것 등의 사항이 협정의 조건이었다. 모스크바는 블라디슬라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폴란드 왕과 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절단이 출발하였다. 폴란드군은 모스크바에 완전히 들어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투시노의 도적은 다시 칼루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폴란드와 지그스문트 3세는 이 협정을 거부하였다. 블라디슬라프가 정교로 개종하는 것과 스몰렌스키 포위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였다. 폴란드 왕은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러시아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절단을 체포하여 폴란드로 보내버리고 9년이나 붙잡아 두었다. 그 후 러시아 차르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1610년 가을 즈음 모스크바는 충격에 휩싸였다. 폴란드 군대는 다시 적으로 변했고 폴란드 왕과의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 왕자 블라디슬라프에게 충성을 바친 모스크바국의 스웨덴은 동맹을 저버리는 짓이라며 전쟁을 선포했다. 스웨덴 군대는 북쪽 지역으로 진격하여 노브고로드를 위협했고 스웨덴 출신의 필립 공에게 러시아 차르를 넘길 것을 종용했다. 정치와 사회적 갈등의 외세인 폴란드, 스웨덴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자 러시아는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의 교회가 단합을 주도했다. 모스크바의 총주교인 게르모게는 블라디슬라프의 충성 맹세에서 모스크바가 해방되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슬라프가 개종을 거부한 가톨릭 신자였으므로 총주교의 호소는 국가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 두 방향에서 호소력을 가졌다. 랴잔의 랴푸노프가 반응을 보여 병력을 집결해 1611년 모스크바로 행군해왔다. 그러면서 주변의 병력들이 합세했는데 그 중에는 투시노의 도적, 휘하의 부대들도 있었고 자루츠키의 카자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1차 국민군으로 불리우며 입법과 정책에 관여하는 대표자 성격을 띠었다. 모스크바를 점령하던 폴란드 군대는 이러한 군사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크렘린 안으로 도망쳤다. 상황은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는가 싶었으나 국민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지휘관 라푸노프가 살해당했다. 카자크는 일부 입법 조치들이 봉직 귀족 군대에게만 유리한 것을 불만 삼아 지휘관을 살해했고 1차 국민군은 일부 병력만이 모스크바 근처에서 포위를 한 채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었다. 그 사이 폴란드군은 1611년 6월 스몰렌스크를 점령했다. 7월에는 스웨덴군이 노브고로드를 차지했다. 칼루가에서는 마리나 무니제치가 투시노의 도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 세력을 만들고 있었다.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새로운 해방운동이 볼가강 유역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시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의 대표 쿠즈마 미니는 북동쪽의 도시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다. 과거 랴푸노프 군대에서 장군을 맡았던 포자르스키 공을 지휘관으로 삼아 제2차 국민군을 조직했다. 2차 국민군은 군대이면서 모스크바국의 행정부 역할을 맡아 1612년 모스크바를 포위했다. 제1차 국민군의 병력을 일부 흡수하며 1612년 11월 초에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로 돌격했고 모스크바를 끝내 되찾았다. 폴란드 왕은 직접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제2차 국민군은 1613년 초에 의회격인 젬스키 소보르를 구성했다. 500명에서 7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차르를 선출해냈다. 젬스키 소보르는 앞서 언급한 이반 뇌제의 아내 아나스타샤의 가문에 속한 미하일 로마노프를 새로운 러시아의 차르로 선출했다. 1613년 2월에 젬스키 소보르는 미하일 로마노프를 선출했고 모스크바국 각지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1613년 7월 21일 미하일은 차르로 즉위했다. 로마노프 가문은 이로써 1613년부터 1917년까지 30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었다.